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실시간 세미나 마지막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라기보다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글이란 걸 쓸 때 사실 말이란 것도 그렇지만 글이란 거는 좀 더 형식화된 문제가 있으니까 이 형식화된 글이란 걸 쓸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글,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글을 쓴다는 거는 그거에 따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거, 물론 말도 사실은 약간 좀 논리적으로 하고 앞뒤 맞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만 이 글이라면 훨씬 더 그런 형식적인 게 더 많이 따져지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르고 하는 거랑 이걸 알고 글을 쓰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충분 조건이니 필요 조건이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좋은 글을 쓰면 알고 그걸 갖다 계속 연습하고 실천을 하면 나아지겠죠. 나아질 거고 원래 타고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 소개하는 유용준이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시민 같은 사람들은 진짜 글 쓰는 솜씨를 타고난 데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타고난 것보다는 사실은 글쓰기는 훈련의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좀 더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고 이걸 알고 실천을 하고 그 모든 걸 다 했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충분 조건이 갖춰진 거죠. 필요 조건에 불과한 거고 그래야 그 좋은 글이라는 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좋은 글쓰기는 좀 편한 글입니다. 사실 혹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글을 읽어보셨는지요? 예. 그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진짜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을 우리도 잘 아는 불국산이 이런 것부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석굴암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자기 감상을 적으신 건데 아주 글이 참 맛깔나게 진짜 충분한 정보를 전달을 하시면서도 참 맛깔나게 글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문화유산 같은 거 보셨겠지만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이렇게 멋있네 옛날에 어떻게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들을 아주 옛날 얘기와 섞어가지고 재밌게 쓰셔가지고 진짜 맛깔나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디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좋은 글이라는 건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강연도 꽤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막 찾다가 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게 참 잘 요약해놨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가장 좋은 글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주제를 장악하라라고 했는데 첫 번째 나오지만 주제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딱 명확한 내용을 그 내용에 맞게 써야지 이것저것 말하는 것도 이것저것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제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그 전체가 그 주제에 맞게 딱 흘러가도록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심지어 이분은 이런 얘기까지 한 거죠.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면 최고의 글이 된다. 그 제목이라는 게 사실 아주 별로 좋은 제목은 아닌데, 그러니까 좋은 글쓰기와 보고도 작성 방법, 이건 그냥 나열식이기 때문에 좋은 예제는 못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제목만을 보고 최소한 이거는 정보는 전달하고 있죠. 이 글은 좋은 글쓰기와 보고서 작성 방법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 정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주제를 딱 장악하게 원래 제목을 만들려면 이렇게 그냥 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를 들자면 그냥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가 좋은 글을 쓰는 10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이 보통 좀 더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걸 수 있겠죠. 하여튼 이 글은 이건 글도 아니고 사실은 요약문입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제를 명확히 하고 그 주제가 그 자기가 쓰는 글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만 쓰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주제가 명확하고 나면요
그러니까 주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은 좋은 글이 안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벌써 돼버리는 거고, 주제가 딱 명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당연히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충실하고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걸 이래저래 막 엮어놓고 그것들이 정확하지도 않은 것들을 갖다 어디서 카더라 같은 통신을 갖다가 써가지고는 좋은 글이 되기는 너무나 힘들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최소한 그 글이 갖춰야 될 내용, 여기 뭐 나의 문화유산 답서기 같으면 그 정보, 그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 정확한 정보와 뿐만 아니라 그게 알려줘야 될 거,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이 문화유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예를 들자면요, 이것이 어떤 것들을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내용은 확실하게 다 갖춰야 되겠죠. 우리 보고서로 우리의 글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우리 논문 같은 것들로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게 정보가 정확하고 내용이 충실한 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글들은 자기의 뭐 어떤 감흥을 쓴 거, 자기 객관적이지 않은 자기의 감정 같은 것, 그냥 느낌 같은 것도 전달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그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것들은 그게 아니고, 내용을 분명히 자기가 쓰려고 하는 주제에 맞는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써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논문 같은 걸 뭐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이 자기가 쓰려고 하는 내용들이 과거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연구를 했는데 내가 쓰고자 하는 부분이 왜 빠져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이 빠져 있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채워 넣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그게 결론으로 연결되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과거에 있던 걸 다 소위 말해서 기존 문헌분들이죠. 기존 문헌분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이 궁금했던 점이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한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써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엉터리 얘기를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글이니까 글의 세 번째 얘기인데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이런 자기의 감정을 쓰는 것들은 또 그렇고 그렇지만, 논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소론, 이것이 왜 쓰여졌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뭐 기초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딱 충실히 분석하는 게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죠. 내용들을 쭉쭉쭉 채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계속 올라가기만 해가지고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묶어내는 것들이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뭔가 그냥 이렇게 재밌는 글을 쓸 때는 전이 이게 뭔가 정한되는, 기존의 추세를 벗어나서 뭔가 다른 게 나타나거나 꺾이거나, 뭔가 소위 말해서 뭔가 위기가 닥치거나, 이 드라마나 이런 걸 보고도 나오지만 중간에 그냥 밋밋하게 사는 얘기만 해가지고 재미가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뭔가 위기가 닥치거나 뭔가 사건이 벌어지거나 하는 거 확 변하는 게 있어야 되죠. 이게 결론을 가기 위해 마지막인 거고,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기존 내용들을 묶어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보는 관점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묶어내는 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말과 나오는 말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은 서론과 결론이지만, 이 중간에도 뭔가를 그러니까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거와 그걸 묶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흘러가는 틈에서 뭔가가 변화돼서 새로운 뭔가 결론으로 치닫기 위해서 뭔가 변화되는 내용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1, 2, 3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구성할 때 이거는 사실 어떤 글이든지 다 필요한 것이고, 사실 논문 같은 데는 이 세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제언을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번째가 이제 글 기계에 따라 호흡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지만, 문장이,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은 문장이 짧으면 너무 튀고 길면 아예 못 쓴다라고 하잖아요. 요 말이 갖는 것들은 이게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말을 하거나 재밌는 글을 쓸 때는 특히나 이게 맞는 말이고, 호흡을 길게 갈 때와 소설 같은 거 마찬가지로 길게 갈 때와 짧게 갈 때를 이렇게 구분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분위기 같은 걸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글에서도 그 분위기 전달을 갖다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요 글에서도 보면 아시지만 문장이 짧으면 튄다로 그치지만 길면 못 쓴다가 되죠. 논문 같은 글은 길면 진짜 안 돼요. 긴 글은 보다 어떻게든지 단문으로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데 굉장히 자꾸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길어지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자기가 그 문장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독자들에게 전달이 진짜 안 된다. 그래서 진짜 길면 못 쓴다라는 말을 갖다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짧으면 튀는 걸로는 그냥 얘 좀 글이 튀네 이러고 말 수 있지만 못 쓰는 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뭐 주제를 구성할 때도 그런 거지만 이건 4번 아주 구체적인 문제는 5번은 이제 독자를 생각하는 글과 독자를 생각하지 않는 글은 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글을 구성을 할 때, 글을 쓸 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글 논문이나 쓸 때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 저한테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보고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지 누군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걸 본다. 약간 그 사람이 약간 전문가래요. 그러니까 보통 글을 쓸 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전문가들을 수준을 생각해서 쓰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글이 아니라면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몇 학년 얘기하시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몇 학년을 대상으로 나의 글을 쓸 때 몇 학년을 대상으로 써야 되는가? 이런 예? 초등학생은 조금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중학교 2학년을 얘기합니다. 보통 중학교 2학년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요즘은 초등학생으로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노인으로가 빨라져가지고 그건 이게 정확한 걸 전달드려야 된다 했는데 하여튼 원래 옛날에 얘기할 때 신문 기사를 쓰든 뭘 하든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면 이해도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너무 쉽게 쓰면 안 되고 약간만 지식을 갖고 있는 사회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약간의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라. 이게 보통 글 쓸 때 가장 철칙입니다. 특히 신문 기사가 기자 같은 분이 되시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라고 하죠. 그래서 중2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잠정적인 독자를 상징하는 건 중2 정도 이렇게 광범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뭐고 이 독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궁금해할까? 내 논문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 광고에 대한 얘기를 썼다면 광고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인적자원 관리나 광고를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글을 쓸 때 인적자원 관리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즉 관리자로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궁금해할 걸 쓸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이걸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종업원들이 이거를 볼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은 어떤 CEO 같은 사람들이 보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쓰는 것인지 다 달라져야 됩니다. 관점이나 초점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내용의 글을 써도 이것들을 그 사람은 어떤 시각에서 무엇을 궁금해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더 좋은 글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잠재적인 독자를 상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에만 막 매달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걸 궁금해할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거와 어떤 걸 궁금해할까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주장을 그냥 이게 쭉쭉쭉쭉 나열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글이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내가 이 글을 읽히고 싶은 사람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글을 쓰는 건 대단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앉으시죠, 편하게.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참 고생하셨고요. 죄송한데 제 성함 다 기억을 못해가지고. 네? 이은아 분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 해가지고 앞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좋은 글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글쓰기에 나의 문화 유연한 답사기라는 것은 유흥진이라는 분이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 정리한 내용에 5번까지 얘기했네요. 대충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점은 뭐 이게 무슨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6번째입니다. 앞에 1, 2, 3이 정확히 그 주제를 잡고 전체 틀을 잡는 거와 관련되는 거라면 이제 4번, 5번, 6번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갖다가 적어나갈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본격적인 글쓰기를 할 때 매수를 맞춰라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글쓰를 쓸 때 이 매수라는 것들이 내가 이 글의 내용을 얼마만큼의 길이로 어디까지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전체 틀이 없이 그냥 막 쓰기 시작을 하면 어떤 글도 이게 좀 애매해집니다. 좀 애매해지고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낼 때도 항상 가능하면 20매는 넘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줄줄줄줄 늘어서서 모든 것들을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고, 최소한 5매 이상 써주십시오 하면은 너무 짧으면 또 이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요 5매 이상은 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보면 아시지만 논문이 20매에 거의 맞춰집니다. 거의 20매 내외로. 조금 더 적은 게 더 좋은데 20매로 맞춰지니까 그 정도 비리는 이제 써보시는 게 다 되게 좋은데요. 이분은 아까도 말했던 유홍진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 재밌는 자기의 수필이든 자기가 쓴 소설이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로 리허설을 해보고 쓰기 시작하면 한 호흡 앉은 자리에서 끝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논문은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근데 최소한 어떤 한 부분, 그러니까 서론을 쓰다가 말고 한참 있다 다시 쓰고 이건 되게 힘듭니다. 어떤 글을 써도 마찬가지죠. 논문 중에서도 내가 한 파트, 예를 들면 기존에 데이터 분석 같은 게 있다면 그거는 한꺼번에 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흐름이 같이 갈 때 끝을 맺어서 어느 정도의 소결론이라도 내고 끝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이죠. 아예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석굴암 한 번 가서 이렇게 본고를 쓰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2일, 3일 남아서 쓴다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좀 무서운 얘기지만 연애 편지를 언제 써라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연애 편지를 쓸 때 주의할 점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는 밤에 쓰지 말랍니다. 밤에 쓰면은 상당히 사람이 감성적입니다. 아주 감성적이 돼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을 막 늘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밤에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자기가 정리가 됐을 때 이거 연애 편지라는 걸 두 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쫙 쓰고 끝내야지 이걸 다시 보고 하면 절대로 못 보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글을 갖다 자기가 좋은 글을 쓰고 싶다면 뭔가 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생각을 했으면 그걸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한 호흡에 쫙 끝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글 전체 구성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면 진짜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7번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분의 아주 편한 글에 대한 얘기인데요. 문법을 따를 땐 구어체도 놓치지 마라. 논문에서는 구어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편한 글, 자기 수필이나 자기의 일기나 이런 걸 쓸 때 얘기고요. 당대의 인마를 구사해 근맛을 살면서 품위를 잃지 않고 쓰면 진짜 훌륭한 맛깔나는, 이분이 잘 쓰는 것처럼 맛깔나는 글이 되는 거죠. 맛깔나는 글을 쓰고 싶으면 이런 것들 구어체도 적당히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구어체라는 거는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했어요 좋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다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였죠? 요즘은 너무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이 유행해서 사실 글 쓰기엔 적당하지 않습니다만 축약하는 말들 되게 많이 쓰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나중에 몇 가지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이런 거는 글로는 별로 적당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뭔가 현재 애들을 만약 글을 쓰는데도 자기 현 시대에 뭔가 인터넷을 쓰고 있는 애들이 말하는 걸 쓴다면 당연히 그런 애들이 쓰는 많은 언어들, 그 축약해서 쓰는 그 이상한 언어들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8번은 너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좋은 일반적인 글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행간을 이렇게 하는 묘미를 있게 하지 마라라는 것은 이제 은유와 상징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이 작가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자들이 사색하며 읽는 좋은 글을 쓰기에 좋은 방법이지만 논문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논문에서는 행간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자기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건 조금 구분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9번까지는 이제
그 9번까지가 이렇게 일반적인 글에 대해서 쓰는 얘기들인데, 독자의 생리를 쫓아내니 가르치지 말고 호소하라. 독자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은 마찬가지로 맞는 말입니다. 어떤 글을 쓰든지 자기가 주장하는 글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내가 더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서 쓰는 거 아니라, 독자들이 어떤 걸 궁금하게 하고, 이 사람 내 마음을 움직이려면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설득하려면 내가 어떤 논리를 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랑,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10번부터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10번이 진짜 제가 여기 좀 진하게 해놓은 것들이 다 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독서 이상의 방법이 없다.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많이 읽는 사람이 진짜 글을 잘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글을 읽어야지 나쁜 글을 읽으면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땐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많이 읽는 사람이 적게 읽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단 좋은 글을 많이 읽으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사실 그런 것들에서 약간 가려야 될 건 있지만 계속 독서를 계속 하시는 것이 진짜 좋은 글. 특히 저희 같은 논문 쓸 때도 논문이나 이런 걸 쓰는 학술적으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논문들을 자꾸 읽어보셔야 하는 건 이 논문의 흐름, 이 글을 쓴 작가들이 어떤 내용들을 채우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계속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하는 것들. 좋은 글을 배우고 싶은 글을 만나면 자기가 직접 써보기도 하면서 훈련을 계속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거 11번도 마찬가지로 편한 글 쓸 때도 그렇고, 사실 저희 같은 글 쓸 때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거지만, 논문이나 이런 것 쓸 때는 멋부리고 치장하거나 상투적인 말, 접속사도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접속사를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인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되게 안 좋다는 걸 알고 요즘 고치려고 되게 했습니다. 접속사라는 게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있어야 문장이 좀 매끄러워진다고 생각하고 참 많이 썼었는데, 안 써도 상관없더라. 안 써보니까 안 써도 진짜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독자들도 알아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분명히 반대되는 얘기를 쓰거나 뭔가 명확하게 이걸 접속사로서 연결시켜줘야 될 내용이 아니라면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멋부리고 추장한 글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그냥 같은 말을 해도 좀 더 현학적이라고 하죠. 어려운 단어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것들을 2번, 3번 반복해가면서 다른 것들을 뭔가 화려한 수식어들을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굳이 특히나 논문 같은 글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죠. 12번은 모든 글에 해당되는 겁니다. 완성된 원고는 독자 입장에서 읽으면서 윤문하라. 리듬을 타면서 마지막 손질을 한다. 윤문을 윤문이라면 글을 자기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고쳐 쓰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보고서를 쓰고 이러다 보면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윤문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윤문을 못한 글을 다시 보면 진짜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이거를 보고서라고 써서 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한 번 더. 그것도 자기 글을 자기가 읽으면 틀린 것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글을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전적인 선입견을 갖고 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글의 앞뒤 내용이 다 보이는 거죠, 자기한테는. 그래서 심지어 틀린 글자가 있어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휙휙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독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읽는다면 이걸 갖다가 잘 읽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글을 읽을 때 보통은 자기 글을 읽을 때는 그냥 속을 읽지 않습니까? 한번 말해보면 되게 좋습니다. 스스로 소리를 내보면 되게 좋습니다. 소리 내어 읽어보면요, 안 보이는 것도 막 보여요. 시간이 되시고 소리 내어 한번 쭉쭉쭉 읽어보고 막 탁탁 막히고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읽다 보면 막히고 이러면 논리에 문제가 있거나 글에 문제가 있는 거, 문장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 독자 입장에서 한번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13번도 당연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한테 읽혀보고 그 사람 의견을 듣는 건 당연히 중요한 얘기고, 가능하면 저도 사실 많은 것들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못한 것도 좀 아쉽기도 합니다. 14번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대중성과 전문성을 조화시켜라 해서
전문성이라고 잠깐 논문을 쓴다고 해가지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만들어드렸지만 어려운 걸로 어렵게 막 논리를 꼬고 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중2라도 조금 예를 들자면 논문이라면 중2가 이어서 이해하기 너무나 힘들겠지만 근데 아주 뭐 고등학교만 나오고 대학교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글을 쓰는 게 더 좋은 글이고 더 어려운 글입니다. 글을 써보시면 어려운 글을 쓰기가 더 쉬워요. 막 어렵게 내가 아는 내용 가지고 막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쓰는 것들이 더 쉬워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해 줄까라고 생각해보고 다시 읽어보면 대부분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아주 상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 읽어도 아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쓰려면 그 내용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완전히 자기가 이해하고 그걸 다시 자기 글로 아주 쉽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대가인 거죠. 그래서 옛날 그 고전 같은 것들 읽어보면 저희가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고전 이런 아담 스미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리카르도 아담 스미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뛰어난 사람들은 미일 같은 경우는 철학자입니다.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철학이든 경제이든 거의 뭐 학자들이 거의 같이 하고 막 이런 내용도 되게 많았습니다. 학문의 분야를 너무나 들었던 거지 이런 분들이.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이었나? 밀이 아마 특히나 글을 잘 썼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분들의 글을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어렵게 쓰지 않아요. 아주 편안하게 아주 얘도 아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로 들어도 평이한 문장으로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간단한 게 아니죠. 진짜 심오한 경제학 이론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편이에요. 이런 거 보면 진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들을 그러니까 대중성과 전문성을 조화시킨다는 얘기는 이 전문적인 내용을 담을 때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건 전문적인 내용을 담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소화해서 쓰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분은 약간은 전문성도 내용도 가지고 글에 어느 정도 글을 갖다가 사람들이 잘 읽게도 써라라는 얘기죠.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중성이라는 것들은 글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자기 전문성을 소화해가지고 하고 가능하면 논문도 이렇게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15번은 일반적인 글을 쓸 때 얘기입니다. 당연히 연령에 당연히 초등학생이 쓰는 글과 저희가 쓰는 글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그 연령에 따라 맞는 글이라는 게 있으니까 신선한 전문의의 글이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역동적인 글과 쓸 수도 있고 아주 분석적인 중년의 글도 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적인 글을 쓸 때 좀 더 이것들을 자기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쓸 수 있다면 아주 그거 활기차게 펼쳐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되겠죠. 여기서 장재수 기자가 정리한 융진의 대중적 글쓰기 15가지 도움말을 갖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어차피 이게 대중적 글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내용에선 저희가 보통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봐야 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린 거고 자기 논문 쓸 때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제 설명이 너무 이상하다거나 어렵다거나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딱딱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일반적인 평이한 글을 윤준 씨가 얘기한 그 평이한 글을 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한다는 게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윗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사실. 윗사람에게 자기 어떤 내용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해라. 거기에 참고를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이 보고서는 사실은 어디서든지 쓰죠. 어디서든지 쓰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시든 어디 회사 생활을 하시든 아니면 행정가가 되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을 하든 저같이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항상 보고서를 써야 되는 사람이고 직업 자체가 보고서를 쓰는 것이 일인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보고서라는 건 항상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라는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것들은 일상적으로 필요한 논문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모든 글에서 필요한 내용이라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은 마지막에 나오지만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나요? 청와대에서 정리해서 발표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보고 들어오는 걸 보니까 답변도 못 살겠다. 이 보고서를 이따구로 쓰고 있느냐 뭐 이러면서 한번 쫙 정리해가지고 자 이거 참고해가지고 제대로 써라고 해가지고 한 뿌린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에서 저희가 많이 관계되는 걸 조금 발췌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첫째, 뭐 마찬가지로 아까 또 주제를 정확하게 잡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보고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보고 목적에 적합한가, 이게 적합한 글로 보고 목적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보고서가 되려면 내가 이 보고서를 쓴 목적이 뭐고 보고서 전체 내용도 그 보고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내용으로만 딱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서 이것저것 한 글은 글도 못 쓰는 거죠. 보고서로서는 최악이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결정 못하고 이거 얘 도대체 이걸 왜 나한테 던졌지? 윗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면 최악인 거죠. 그래서 훌륭한 보고서 보고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야 되고 이 보고서 전체 내용도 목적과 취지에 딱 부합해야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 거죠. 보고서에서 다루는 이슈와 주제가 수요자, 다시 말하면 보고를 받는 사람, 그게 회사의 상사가 됐던 대통령이 됐던 정부 부처의 관리가 됐던 이 사람들이 관심 있고 이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인가? 지시를 받아 쓰는 거랑 또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뭔가 자기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라면 이 부분이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요자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게 앞에 글에도 용진 얘기했으니 독자를 생각하면 독자를 고려하며 써라는 얘기를 하고도 일맥상통한 겁니다. 이 글을 보는 사람, 이 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나의 상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가, 여기로 충족하는 내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아니면 그래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봤더니 윗분은 나의 상사는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나의 보스는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건 꼭 알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거를 갖다 전달한다는 목적에 분명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보고 내용이 정확한가라는 겁니다. 작성자의 이해관계 및 선견을 배제하고 모든 관련 사실을 재확인하여 수요자의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해야 된다. 보고 내용이 정확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을 쓰는 것이죠. 어떤 보고서든 어떤 글이든 기본적으로는 그 보고서를 쓰는 사람의 주장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담겨있는 글이 되죠. 그러니까 이 담겨있는 글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없는 글이 좋은 글은 아닙니다. 생각은 당연히 있어야 좋은 글입니다. 그것도 논문 같은 더욱더 그렇고 보고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보고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그 보고의 목적에 따른 내용과 그 사람의 주장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선입견이라든지 그 사람이 나 이렇게 보고를 해야 내가 이익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해관계에 종속돼서 쓰는 글이라면 정확한 글은 아닌 거죠. 그렇구나. 정확하게 그래서 보고서 중에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자기한테 딱 자기가 보고하고 싶은 내용, 목적에 맞는 사례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넣어가지고 이 보십시오.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고 난 이렇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라고 던졌는데 사실은 그건 그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걸 봤더니 반대 사례가 훨씬 더 많고 반대되는 토기가 훨씬 더 많고 이렇다면 이건 부정확한 보고가 되는 거죠. 이건 최악의 보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 사실을 재확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논문을 얘기하면 기존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거기에 관련되는 글들은 어떤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리한 다음에 자기 그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단편적이거나 특정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사례 및 타부서 의견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넣어라 라고 정부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고의 취지나 보고 배경, 추진 경위나 정책 이력을 정확히 기재하고 출처가 분명한 자료 인용 및 근거 마련에 주의를 기하라고 되어 있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는 관련된 내용,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던 이런 내용이고 저기서 봤던 이런 내용이고 이걸 함께 해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해놔야 당연히 보는 사람은 먼저 이 사람은 이런 얘기했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했지만
이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적당하겠구나. 혹은 내 생각엔 이런 것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을 담도록 자꾸 확인을 해서 언제나 틀린 내용을 담으면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거니까요.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고서의 내용을 이제 적합하고 정확한 걸로 일단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이 내용입니다. 자기 주제를 명확히 잡고 그걸 가지고 자료도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쫙 정확히 검토를 해가지고 자기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보고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보고서가 갑자기 뭐 30페이지짜리를 갖고 40페이지짜리, 100페이지짜리를 들고 이 사람한테 가서 자 보십시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주 싫어한다죠. 윗사람으로 올라가 자기 상사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면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장관 아니면 어떤 국장이나 뭐 차관 이렇게 올라가 지금 내려온 소리지만 하여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보통 바빠집니다. 바빠지고 시간도 없고 모든 걸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 근데 그 사람들에게 100페이지 보고서를 던져주면서 읽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엄청 짜증내고 야단만 아무리 좋은 보고서라도 야단만 맞을 겁니다. 그것도 막 30페이지로 줄였어요. 30페이지,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30페이지짜리도 보통 긴게 많습니다. 100페이지짜리는 당연히 한 20, 30페이지짜리 요약이 들어가야, 10페이지짜리 요약이 들어가야 되고,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요약이. 그 10페이지짜리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너 페이지, 한 페이지 자꾸 줄어드는 요약이 계속 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진짜 한 페이지 딱 보고 이거 뭐다 라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할 정도로 이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보고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주제가 잡히고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쓰고 정확한 내용을 쓴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명확하고 간결하게 아주 짧게 이걸 전달할까 이 고민이 필요한 거죠. 간단 명령이 드러난 보고서가 훌륭한 보고서였고 보고서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는 욕심은 자제하고 내용과 구성이 산만하지 않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쫙 읽어야 되겠다. 기승전결이라고 하더라도 기승 흐름에 따라서 딱딱딱 한두 마디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구 잘라내라는 얘기는 아니라 육하원칙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하나고 빠졌네요. 어떻게 이거죠. 이 6개의 원칙에 명확하게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간결하게 쓰다 보면 이 중에 몇 가지가 막 빠지는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건 빼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육하원칙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명확해야 이해가 잘 되니까. 대신 불필요한 미사용어나 수식어, 극히, 매우 뭐 이런 부사 뭐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글을 막 화려하게 만드는 것 같은 수사들이 오히려 화려하게 못 만들고 망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보고서에. 그리고 명료한 어휘를 사용하되 단어의 과도 압축적 사용으로 본래의 뜻이 왜곡되지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개조식 보고서 혹시 써보시거나 보신 적 있으시죠? 개조식은 혹은 찍땡식이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동그라미로 글 쓰고 찍으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이런 거요.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이 끝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게 하는 것들을 개조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조식인데 줄여서 말하기에 찍땡식이라고 하죠. 찍하고 땡으로 구성된다 그래가지고 찍땡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글들이 사실은 간략하게 쓸 때 많이 간략한 보고서 형식으로 진짜 많이 쓰입니다. 개조식은. 근데 이거를 잘 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줄이기까지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원칙은 이렇게 개조식을 쓸 때의 원칙은 위로 갈수록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두결식이라고 하죠. 앞에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제일 동그라미는 가장 중요한 보고하려는 내용과 취지가 간단 명료하게 드러나는 보고서가 훌륭한 보고서다. 이 내용을 딱 썼다면 이게 그 다음에 찍으로 설명하는 내용의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조식을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면 아주 바쁜 사람은 밑에 설명 보지 말고 바쁜 윗분은 밑에 설명 보지 말고 동그라미만 보고 쭉쭉 하도록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하고 다 이해하도록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근데 어떤 의미냐라는 걸 좀 더 설명하는 게 찍인 거고요. 거기에 그 밑에 또 점이 붙는, 땡이 다시 붙는다면 이 땡은 또 그 위에 것들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없으면 좀 이해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밑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시간도 있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은 밑에까지 보고 그렇게 시간 없는 사람은 위에만 보고 판단해도 모든 게 담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개조식의 원칙이고 찍땡식의 원칙입니다. 보통 이건 이렇게 안 쓰고 이거를 그냥 서술식 문장처럼 쭉 처음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쓰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 이 형태만 이렇게 하고 그거는 원래의 개조식이 아니죠. 간단하고 명료하게 쓴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을 또 명료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하고 과도한 압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 내용, 취지, 간단, 명령. 이해는 되죠? 이해는 돼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 땡을 갖다 줄여본 건데요. 보통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동그라미 같은 건 두 줄을 절대 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두 줄을 넘어서면 너무 긴 글이 되니까. 이 첫 동그라미를 가지고는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줄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줄입니다. 보고, 내용, 취지, 간단, 명료, 보고서, 분류. 말은 되죠. 이거 말은 됩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단어를 나열하다 보면 앞뒤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원래 자기는 전체 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줄여도 되겠지 하고 막 줄여놨는데 조사가 많이 생략되죠. 조사를 막 생략했는데 나중에 보고 다른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얘가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글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료한 어휘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서술형 개조식을 쓰라는 얘기가 요 하나하나는 하나의 문장이 되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죠. 보고서, 욕심을 자제하는데 좋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낫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쓰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연결되도록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짧고 간략하면서 보고한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나 목적을 충진 다음 보고서가 단순한 보고서겠습니다. 항상 이게 중용의 도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결한 게 중요하고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빠지거나 엉터리로 앞뒤가 안 맞게 쓰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간결하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다 들어가야 되고 그게 필요한 내용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쓰는 게 참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린 저도 이렇게 글을 쓰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약간 부끄러운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러운 데가 너무 많긴 한데 최소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쓰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되게 애를 쓰다 보면 그나마 그래도 제가 좀 더 나은 보고서를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독자 이해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결하게까지 줬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이제 진짜 이해하기 쉽게 썼는가? 이거 자체로, 그 자체로 완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추가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작성해요. 독자를 생각하면 앞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독자를 생각하며 쓰고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된다. 이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기본 맥락은 같은 거죠. 다만 여기서는 상사가 보고 이해하고 딱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데 도움을 된다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용어 같은 거, 어려운 한자, 불필요한 외래어 이런 거 좀 있어 보이려고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꼭 써야 될 경우가 아니면 사실 안 쓰는 글이 우리나라 말로 풀어줄 수 있는 글로 쓰는 게 가장 훌륭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든 글이든 다 마찬가지죠. 꼭 써야 된다. 이 용어는 알아야 된다. 썼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괄호로 설명 같은 걸 붙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찍땡식이랑 밑에 땡으로 더 붙이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고서 중간에 적절하게 예시나 사례를 제시하고 그래프나 그림은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서라고 해서 모두 다 글만 쓰는 건 아니고 오히려 도표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더 좋은 보고서가 될 거죠. 마지막 얘기는 아까 얘기랑 똑같습니다. 보고서를 어렵게 쓰는 것은 쉽고 쉽게 쓰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 이런 얘기는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쓰려면 그거를 자기가 글을 쓰는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든 자기 쓰는 사람이 스스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전달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됩니다. 자기 이해 못한 글을 써보면
자기가 이해 못했는데 좋은 글이, 다른 데는 이해할 글이 나오겠어요?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안 쓰도록 하는 것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화한 다음에 그걸 글로 만들어낸다 라는 생각을 갖고 글을 쓰는 것들이 아주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완결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까 그 위에서 얘기한 거랑 또 일맥상통하니까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쌓는가, 그러니까 추가 설명을 따로 하지 않도록 이해할 수 있게 되는가, 아까도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요. 이 완결성을 갖췄는가라는 것들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고서라는 건 윗사람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에 필요하다고 자기 목적에 따라서 자기 글을 설명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의사결정할 때 혹시 참고하거나 뭔가 생각해야 될 게 더 있는가라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다 넣으면 넣을수록 그렇다고 너무 많지 않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집어넣고 끝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록도 많이 쓰고 그 본문의 내용에 다 담을 수 없는, 근데 담으면 너무 지저분해지고 흐트러지지만 이걸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할 수도 있는 것들 같은 건 부록으로 하거나 이런 아주 짧은 보고서에서는 첨부 문서, 지금 혹시 소리가 자꾸 잘 안 들리세요? 괜찮나요? 뭐가 지지직거리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여기서만 그런가? 예,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추가적인 의사결정 없이 하도록 쓰니까 첨부문서 같은 걸 할 때는 거기에 첨부문서, 본문 내용 뒤에다가 부록 비슷하게 첨부라고 해서 이해하도록 붙이는 것들을 많이 쓰죠. 그렇게 하면은 의문사항을 체크해보고 이걸 명확히 하려면 당연히 독자 입장에서, 보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게 궁금해질까?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썼다면 그 중에서도 선발에 대해서 썼다면 이 사람들이 선발만 궁금하고 어떤 사람들이 후보자인지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좀 더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들을 생각해보고 그 완결성을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6번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논문하고도 좀 다른 건데요. 보고서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상사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 지나간 상황을 보고하면서 의사결정 하셔야 돼요라고 하면 상사가 기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겠죠. 아주 짜증내고 아무리 좋은 보고서를 쓴다, 이렇게 좋은 보고서를 쓰려면 사실은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됩니다. 투입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노력하고 보고 장리하고 하는 것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런 걸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보고서로서는 최악, 가치가 없는 보고서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타이밍이 맞춰서 덜 된 상태에서라도 보고를 일단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을 해나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과 다르게, 보통 글과 다르게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안의 성격이나 소유자 요구와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시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적의 시점이라는 것들이 이게 필요해진 상황일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늦지 않게 보고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최적의 시점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 구두를 간략히 하고 나서 반응에 따라 더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만 이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올해 혹시 알파고 바둑 두신 거 보셨습니까? 그 알파고 이후로 저희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이런 데서 일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있다 보니까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저같이 인력을 한 사람들은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까? 지금 뭐 거의 모든 정부기관 보고서들 이런 걸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하여튼 이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들은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관심이 막 올라왔을 때 보고서를 내야 돼요. 보고서를 내서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것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서 내야 되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맞춰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일단 던지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없는 걸 막 지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 것, 근거도 없는 내용을 마구 보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의 수준과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던져줄 것이냐, 이게 저희 같은 보고서 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해집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은 근데
저는 사실은 완결성을 더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연구자로서 완결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 위에서 뭐라고 그러면, 아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제가 뭘 해놓습니까?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내년쯤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올해 연구해가지고 내년에 내겠습니다. 이러더니만 난리가 났죠. 이제 무슨 소리냐. 다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거의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럴 때 현명한 수화라면 사실은 한 번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슈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을 던져주고, 내년에 이걸 채워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기를 놓쳐버리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래서 제가 참 이분들에게 별로 이쁨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못 받는 것 같긴 한데, 약간은 좀 유연하게 좀 대응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되게 부족한 편입니다만은, 하여튼 이 시기라는 것들이 진짜 보고서에는 너무나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회사 생활을 하거나 뭘 하실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왔네요. 대통령 비서실 보고서 품질 향상 연구팀이라는 게 2007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낸 겁니다. 비서실에서 만들어서 청와대 비서실의 보고서 작성법, 칭찬받는 보고서 작성법에서 같이 썼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다 제가 전달해드릴 건 다 드렸는데요. 여기에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통 쓰는 논문이나 보고서를 쓸 때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내용들을 담는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저의 글이고 제가 보통 즐겨 쓰는 방법은 이게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니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구성을 한 것들이 나쁘진 않는 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론은 보통 그러니까 보고서나 글의 서론은 연구 배경이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연구가 왜 시작됐는지, 이 보고가 왜 시작됐는지, 뭐 때문에 필요해진 건지, 그것에 그런 것들이 갖는 의의는 뭔지 이런 것들이 서론에 딱 들어갈 때 딱 보여주고 관심을 끌어야 일단 사람들이 보겠죠. 그 관심을 끄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중요성과 의의 같은 것들이 처음에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바꾸면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변할 것 같아요 라는 필요성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까지는 쉽게 할 수 있죠. 그 중에 이 글은 뭘 위한 거다, 일자리에 대해 영향을 미친 걸 추정해 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본 건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그 목적에까지 서론에 다 보여줘야 사람들이 처음 보았을 때 이 재밌네? 의미도 있겠네? 까지는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게 서론의 얘기고 보고 개요의 목적입니다. 연구 방법,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는 논문 같은 경우는 특히나요. 분석 방법론이 중요해서 아예 별도의 장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석 방법론까지는 엄청나게 쓰지 않는데 논문은 방법론이 달라져도 다른 글이 되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별도 장으로 분리해서 쓰기도 하지만요. 보통은 서론에 간단하게 집어넣죠. 이런 인공지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 면담을 했습니다.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받은 겁니다.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런 거와 같은 것들을 일단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보통 기존 연구는 무엇을 어떻게 했고 기존에 했던 건 뭐였는데 이게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나는 어떤 걸 다르게 할지 이 본 연구의 차이점과 의의는 뭔지 그 틀을 분석할 때 모형이나 틀은 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 이 부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보통. 이제 서론으로 관심을 끌고 나면 그 다음에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죠.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건 아주 일반적인 상황들입니다. 이 인공지능과 알파고 이런 얘기, 인공지능과 일자리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인공지능의 발달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가 진짜 쓰고 싶은 얘기를 쓰기 전에 이것들을 연결시키기 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관련된 그것부터 아무 관계없는 걸 쓰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이것들은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일단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가.
이게 이 승에 해당하는 거죠. 쭉 정리, 데이터의 정리, 내용의 정리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 승의 얘기들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면 데이터의 기존 추세나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을 갖다 이 장에서 보통 정리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부각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으로 들어갑니다. 전이라는 건 이제 자기 아까 말했지만 뭉치고 요약하는 거라고 했죠. 자기 분석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과 결과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보고서랑 정책 수단과 대안 추진 계획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연구 모형이나 분석의 틀에 기초한 분석 내용과 주요 결과를 제시하는 거죠. 앞에 목적에서 자기 연구의 어떤 목적, 그러니까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이나 자기가 왜 이걸 했는지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하죠. 거기에 맞춰서 그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내가 던진 결론이 여기다 나와야 됩니다. 분석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론이 아니라 이 의문점을 맞춰서 이게 분석 결과가 앞에 내가 생각했던 의문점을 갖다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걸 잘 뒷받침해가지고 그 나의 의문점이 제대로 제시된 가설이었는지 의문점이었는지를 보여주는지 아니라면 진짜 아닌 건지라도 하여튼 그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통계들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분석의 결과와 그 의미를 갖다가 앞에는 통계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런 것도 했다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회귀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보고 싶었던 의 결정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딱 보여줘야 되는 거죠. 책이나 자료, 인터뷰 등을 하는 정성 분석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연계해서 기존 자료에 대한 해석이나 상호 연결, 종합 해가지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이 됩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은 근데 어떤 기존 보고서들은 어떤 것들은 아주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게 일자리가 많이 대체될 거라고 썼고 어떤 것들은 어떤 보고서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을 거다. 미래라고 해서 그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썼는데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저처럼 많은 것들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 같이 묶여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연구 목적에 맞게 이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게 일자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주요 결과 및 시사점으로서 마지막에 쓰는 것들이 보통 나오고요. 논문에서는 연구와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 같은 것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석을 했지만 이 분석 자체가 뭔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료의 한계나 뭐 그런 걸로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쓰고 앞으로 이런 것들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까지 쓰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이걸 쓸 때 이게 보통의 내용이고요. 논문 작성할 때 보고서는 사실 기존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논문 작성에서 특히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존 연구 결과를 한 번 더 되풀이하는 건 자기의 주장이 아니죠. 기존 연구 결과 뭔가 달라진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그 차이점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어야 되고 그 차이점을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 차이점 주장 뭐 반복을 해도 뭐가 되든 차이점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결과가 진짜 그 충분한 근거가 있는 얘기들인지를 충분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데이터로 보여주던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 자료나 사례 조사를 통해서 보여주던 근데 사례가 그게 더 힘들죠 사실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일부분만 뼈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잡고 일단 보장을 하려면 많은 것들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 일반적인 것들 아니면 공통적인 거나 뭔가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즘 이것 때문에 진짜 골치 같은데 연구 윤리 문제라고 해서 표절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표절이 어디까지가 다 표절인가 하면 요즘은 자기 글을 다른데 또 써도 표절이니까 자기가 쓴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표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하면 저희가 보고서를 길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걸 새로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기존 문헌 분석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막 몇십 페이지씩 할 수 있었어요. 이 작가 이런 거 썼고 이 작가 이런 거 썼고 이런 막 썼는데 요즘은 그 작가 이런 걸 썼고를 갖다 쓰다 보면은 그 작가가 쓴 글 내용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문헌 분석 같은 건 거의 못하고 심지어 자기가 예전에 다른 보고서에 썼던 글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붙여놔도 이게 전부 다 표절로 걸립니다. 모든 걸 보고서를 새로 써야 돼요.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고서들이 옛날에 한 200페이지는 가볍게 썼었는데 거의 100페이지 쓰기 힘들어요.
100페이지 쓰려면 네 글로 100페이지 쓴다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근거를 명확하고 다른 사람의 글과 내 글이 다른 점도 보여줘야 되고 그 주장의 근거도 보여주되 모든 걸 자기 글로 소화해야 되는 세상이 됐다라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